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5월 3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서울의 잠실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이사를 갔고요. 그리고 나서 20대 중후반에 외국에 나갈 때까지 같은 지역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작은 지역에서 편협한 성장 과정을 겪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도 사실 초등학교 친구가 중학교 친구가 되고 또 고등학교 가서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친구가 20년 이상 우정을 나누었던 친구들이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세상 밖으로 나가면서 삶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면요. 굉장히 다른 사람들보다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에 가니까 이제 잠실 지역의 친구가 아니라 전국에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렇게 사투리까지 쓰는 친구들과 같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처음에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가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군대 가서도 처음에는 적응을 못해서 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이들한테는 제가 살아온 방식과는 전혀 상반되는 이런 환경을 제공해 주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큰애가 11살, 그리고 작은애는 9살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은요, 지금까지 총 4개국에서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이사를 다니면서 살아온 도시의 숫자는 7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전학은 정말 수도 없이 다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얘들의 모습을 보면요. 새로운 친구들 사귀는 걸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하고요. 어떤 새로운 환경에 딱 들어가게 되면 적응을 정말 잘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랑은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전학도 자주 다니고 또 계속해서 옮겨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너무 좀 안정적이지 못한 환경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그들의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얘네들이 나중에 살아갈 환경은 세상은 결코 안정적이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거든요. 예전에는 강산이 10년에 한 번씩 바뀌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정말 6개월, 1년이 다르다 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누가 더 안정적인 삶을 구축하는가 보다는요. 세상이 계속해서 변화가는데 이러한 변화에 누가 더 쉽게 적응을 하는가, 그리고 세상의 변화를 그냥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누가 더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부하고 학습하면서 적응을 해가는가, 이러한 능력에 한 개인의 성공이 달려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식 공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역시도요, 이렇게 변화를 굉장히 어려워했던 사람인데 최근 들어서 두 가지 덕분에 변화에 굉장히 잘 적응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됐거든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입니다. 늦둥이죠, 둘 다. 제가 50대인데 지금 아이들이 11살, 9살이잖아요. 이렇게 좀 어린 아이들의 부모가 되다 보니까 아마 애들이 없었으면 세상의 변화에 민감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는 과연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어떤 환경에 적응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세상 변화하는 모습에 굉장히 민감한 제 자신이 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주식 투자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주식 투자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변화의 중심에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많이 투자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이 세상의 변화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요. 따라서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는 세상의 변화에 굉장히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역량이 조금씩 쌓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 방송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서는요, 혹시 어린아이들의 부모가 아니시면 주식시장의 변화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면서 세상의 변화에 적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세상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5월 3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P 500 맵을 보시면요. 기분 좋은 색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빨간색이 드문드문 보이긴 하는데요. 한 가지 더 고무적인 부분은 선명한 빨간색이 별로 없다는 거죠. 색이 이렇게 선명하면요. 그만큼 하락폭이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일라이 릴리가 가장 선명합니다. 2.68% 떨어졌고요. 그 밖에도 CI, 시그나 그룹이 3.5%, 그리고 린드 PLC가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5.2% 떨어지면서 개중에서 하락폭이 컸던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종목은 떨어진 종목들도 굉장히 소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녹색을 보시면 선명한 녹색이 많이 보이죠.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는 3.34%나 증가를 했고요. 아마존이 플러스 3.2%, 그리고 애플이 어닝을 앞두고 2.2% 급등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테크주 위주로 굉장히 기분 좋은 상승 추세가 만들어졌던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3대 지수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다우존스는 플러스 0.85%로 마감이 됐고요. S&P 500이 플러스 0.91, 나스닥이 1.51% 상승하면서 가장 좋았습니다. 어제 나스닥의 상승 추세를 이끌었던 성장주의 이름을 보시면요. 가장 위쪽을 보시면 APTV, 앱티브가 나오는데요. 11.53% 하루 만에 급등하면서 가장 좋은 추세를 보였습니다. 앱티브 같은 경우는 어제 어닝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보시면요. 어닝이 지금 빗 그리고 미스가 나왔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1.7% 아주 소폭으로 성장하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맞추지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반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앱티브라는 종목은요. 전기자동차, 자동차 섹터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미한 성장률에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도 자동차 기업인데요. 리오토의 주가가 어제 하루 동안 9.98% 급등을 했습니다. 리오토 같은 경우는 어제 방송에서 제가 이미 공유해드린 것처럼 4월 달에 배송량 업데이트가 있었는데요. 리오토, 니오, 샤오퐁 세 종목 모두 좋은 추세를 발견할 수 있는 이유가 제공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9.84% 오래간만에 급등을 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따라가는 연계성이 있는 기업이잖아요. 어제 비트코인이 오래간만에 급상승을 하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가 10% 가까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퀄컴 역시도 좋은 실적의 영향으로 인해서 9.74% 급등했고요. 그 밖에도 코인베이스가 플러스 8.93, 기가클라우드 테크놀로지 플러스 8.51, DJT 플러스 7.87, 차지포인트 플러스 7.04, 리비안 플러스 6.73, 플러그파워 플러스 6.52, BYD 플러스 6.12, 루시드 플러스 6.11, 니오가 6.07% 상승하면서 가장 좋은 추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에는 어제 미국 증시의 급상승 추세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한 성장주 이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쪽을 보시면 애쉬가 15.06%나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가 않았는데요. 이 역시도 어닝 결과의 영향입니다. 보시면 애쉬 같은 경우는 지금 미스를 기록했거든요. 따라서 어닝 결과도 그렇고 매출의 결과 역시도 시장의 전망치를 맞추지 못하면서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DXYZ이 또 떨어졌습니다. 11.47% 하락하면서 이제 주가가 13.2까지 떨어졌고요. 세 번째로 페이콤이 10.48% 하락했고요. 그 밖에도 울프스피드가 마이너스 9.77, 버진갤럭틱 마이너스 4.90, SQQQ 마이너스 3.60, 펠로톤 마이너스 2.80, 몽고DB 마이너스 2.72, 유니티 소프트웨어 마이너스 1.59, 데이터독 마이너스 0.76, 퀀타 서비스 마이너스 0.39, 브로드컴이 0.35% 하락하면서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음에는 미준 탑13의 성적입니다. 어제는 딱 한 종목 빼고 다 올라갔습니다. 멀티폴딩즈가 4.12% 또다시 급등하면서 최근에 가장 좋은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플러스 3.44%로 두 번째로 좋았습니다. 세 번째로 슈퍼마이크로가 플러스 3.28, 그 밖에도 아마존이 플러스 3.20, 비트코인이 2.4% 급등하면서 이제 거의 6만 달러 가까이까지 올라갔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플러스 2.40, 팔란티어 플러스 1.94, 펄솔라 플러스 1.65, 우버 플러스 1.14, TSMC 플러스 0.96,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0.73, 테슬라 플러스 0.01, 마지막으로 인피니온이 외롭게 0.32% 소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금요일하고 어울리는 월가의 전문가가 한 명 있는데요. 바로 톰 리죠. 항상 미국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기 때문에 금요일날 기분을 업시키기에 좋은 기사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과연 톰리가 미국 주식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어떠한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는지 어제 일자의 인터뷰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드스트랏 글로벌 어드바이저의 톰리에 따르면요. 연준의 확고한 매파적 입장에 마침내 균열이 생길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최근에 한두 달 정도 됐죠. 연준 의장도 그렇고 연준이 대체적으로 굉장히 매파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비둘기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투자자들의 예상대로 연준은 수요일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소비자 지출을 압박하고 있는 압력이 마침내 연준의 손을 들어주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톰 리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소비자 지출을 압박하는 압력이 있다. 며칠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급락을 했습니다. 미시간 대학교의 4월 최종 지수가 3월 달에는 79.4였는데요. 4월 달에는 77.2로 하락했거든요. 그리고 이 수치는요, 지금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설문조사의 중간 추정치보다 훨씬 더 낮았습니다. 따라서 생각보다는 소비자의 심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 얘기는 쓸 돈이 별로 없나? 이렇게 우리가 좀 걱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점점 더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톰리는 스타벅스를 예로 들었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린 것처럼 작년 대비 매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스타벅스의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분기 실망스러운 동일 매장의 매출 때문이었다. 그리고 또한 다른 분야의 비용 상승이 동시에 가계 지출을 끌어내렸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동차 보험과 주택 소유자 보험이 재량 현금을 실제로 먹어치우면서 소비자들이 기본적으로 지갑을 쥐어짜는 것을 보고 있다. 이 얘기는요, 최근 들어서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가 굉장히 높게 발표가 되는데 이게 상품이라든지 서비스의 가격 때문이 아니고요.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주택 소유자 보험처럼 이렇게 전혀 관계없는 쪽에서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그것은 실제로 인플레이션의 신호가 아니기 때문에 연준이 인하할 수 있는 기준이 실제로는 낮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투자자들이 이것을 포착했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톰리는 금리 결정 발표 이후에 수요일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한 발언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봐라, 연준 의장도 나랑 같은 의견이다. 이렇게 주장을 뒷받침했는데요. 실제로 제롬 파월 의장은 우리는 노동시장의 예상치 못한 약화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노동시장이 조금씩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힌트를 준 거죠. 실제로 한 가지 리포트를 더 보여드리면요. 며칠 전에 졸트 리포트라는 게 발표가 됐습니다. 졸트라는 것은요. Job Openings and Labor Turnover Survey의 약자인데요. 이 결과가 3월 달에 일자리가 전월에 881만 개에서 849만 개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따라서 미국의 일자리 수가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고용시장이 조금씩 차가워지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물론 투자자들은 금요일 아침 4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되면 이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졸츠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매달 첫 번째 금요일날 보고되는 고용보고서고요. 이 소중한 보고서가 오늘 발표가 됩니다. 따라서 오늘 역시도 바람잡날이 없다. 미국 증시는 또다시 변동성이 극심해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이 가능합니다. 대체로 톰리는요. 현재 금리가 최고점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금리는 채권 금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향후 몇 달 안에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개선되고 되면요. 채권의 금리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요. 주식에 대해서는 물론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할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 몇 달 안에 인플레이션이 개선되느냐 아니면 올해 말까지 개선되느냐의 문제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것은 확실한데요. 이게 한두 달 안에 떨어질 건지 아니면 올 말 정도에 떨어질 것인지 이거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개선된다면 많은 구름이 걷히고 시장은 실제로 꽤 잘 나갈 것이다. 따라서 주가가 다시 달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채권의 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이제 정점을 찍었다라는 것이 톰리의 의견이고요.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은 이게 한 달, 두 달 안에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 몇 개월이 더 걸릴 것인지 이러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톰리는요. 다시 한번 소유주에 베팅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환경은 특히 소형주에 도움이 되고요. 소형주가 하반기의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그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요. 톱니는 작년 말부터 소형주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는 그 기간이 상당히 연기가 된 거죠. 자, 그리고 또한 톱니는요. 인공지능 관련 순풍으로 인해서 기술 섹터에 대해서는 여전히 낙관적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순환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현재는 구조적인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다가오는 몇 년 동안 인공지능 수혜주는 반드시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담아둬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멘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의 모멘텀인데요. 스파이는 S&P 500을 추종하는 ETF죠. 지금 현재 스파이의 모멘텀을 측정하는 26가지의 지표 중에 9가지는 매도고요. 8가지는 매수입니다. 9가지는 중립을 보이고 있고요.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현재 모멘텀은 그저 그렇다. 뭐 상승도 아니고 하락세도 아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QQQ도 마찬가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중립이죠. 총 26가지의 지표 중에 9개는 매도, 8개는 매수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애플이 어닝을 발표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제가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가총액 2위 기업이고요. 또한 전반적인 미국 증시에 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그런 기업이죠. 따라서 애플의 주주가 아니신 분들께서도 한 번쯤은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실 만한 결과가 아닐까 합니다. 자, 어제 어닝 결과를 좀 살펴보시면요. 애플은 매출도 그렇고 EPS도 그렇고 시장의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좋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빚이 나왔고요. 그리고 어제는요, 굉장한 소식 하나가 전달이 됐는데 바로 Additional Repurchase입니다. Repurchase는 우리가 보통 자사주 매입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사주 매입의 규모가요, 원래는 900억 달러였는데 이거를 1100억 달러로 늘린다. 뭐 발음하기도 어려운데요. 1100억 달러면 뭐 기업 하나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따라서 엄청난 금액을 자사주 매입에 쏟아붓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배당도 4% 올려주면서 25센트로 향상시켰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자, 그 밖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하이라이트를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은 예상치를 상회하는 회계년도 2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발표한 이후에 목요일 연장 거래에서 주가가 6% 이상 상승했습니다. 애플은 이사회가 작년에 900억 달러 승인보다 무려 22%나 증가한 11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승인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애플의 이전 자사주 매입 규모를 뛰어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자사주 매입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좋은 호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자사주 매입도 그렇고 배당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주주 환원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정상적으로는요, 주주 환원은 매출이 증가하고 순이익이 증가할 때 늘리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투자를 해줬는데 이 투자를 통해서 많은 이윤을 남겼을 때 그 이윤을 다시 주주한테 환원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매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폭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오히려 애플은 성장이 둔화되면서 좋지 않은 비즈니스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 환원은 계속해서 늘려나간다. 이 부분은 어딘가 비정상적인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해당 분기 동안 전체 매출은 4%나 감소를 했고요. 아이폰의 판매량은요, 전년 동기 대비 10% 떨어졌습니다. 자, 그 밖에 다른 수치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당 순이익은 1.53달러를 만들어내면서 컨센서스는 1.5였습니다. 따라서 컨센서스를 넘어섰고요. 매출은 907.5억 달러고요. 컨센서스는 901.1억 달러였습니다. 아이폰 매출은 459.6억 달러, 컨센서스는 460이었기 때문에 컨센서스를 넘어서지 못한 것이 아이폰의 매출이었고요. 맥의 매출은 75, 컨센서스는 68억이고요.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56억 달러인데요. 컨센서스는 무려 59억이었습니다. 다음은 웨어러블. 웨어러블은 애플워치 그리고 에어팟이 들어있죠. 79억 달러를 만들어냈는데요. 컨센서스는 80억 8천만 달러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비스 매출은 좋았는데요. 239억 달러를 만들어내면서 컨센서스 232억 7천만 달러를 가볍게 넘어섰습니다. 따라서 개중에는 이제 컨센서스를 넘어선 수치도 있고 컨센서스에 미치지 못한 수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믹스된 결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애플은 공식적으로 가이던스를 제공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CEO 팀 쿡은요, CNBC와의 인터뷰에서 6월 분기 동안 전체 매출이 낮은 한 자릿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다음 분기에는 드디어 플러스로 돌아선다. 그리고 한 자릿수인데 낮은이니까요, 한 3%, 4% 정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애플은 작년 6월 분기에 818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고요. 지금 현재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를 보시면 832억 3천만 달러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컨센서스는 작년 대비 플러스 1.7%를 전망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애플의 CEO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1.7%는 넘어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애널리스트들과의 실적 발표 컨퍼런스에서 애플의 재무 책임자 루카 마에스트리는요, 이번 분기에 아이패드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비스 부분은 지난 두 분기 동안 달성했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지금 6월 달에 끝나는 분기에는 두 가지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는 아이패드가 굉장히 많이 판매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두 번째는 서비스 매출이 계속해서 좋은 추세를 이어나갈 것이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애플의 순이익은요, 236억 4천만 달러를 만들면서 주당 1.53달러를 찍었는데요.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2% 감소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순이익도 그렇고 매출 역시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하지만 팀 쿡은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회계년도 2분기의 매출이 작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한 이유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요, 코로나로 인한 공급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50억 달러의 매출이 아이폰 14 판매 지연을 실현했다. 그 얘기는요, 작년에 굉장히 좋은 실적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작년이 좋았을 뿐이지 마이너스 4.3은 올해가 나빠서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변명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추가적인 실적 50억 달러를 제외하면 이번 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를 보였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애플은 아이폰 매출이 459억 6천만 달러로 거의 10% 감소했고요. 9월 달에 출시된 현세대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약세를 보인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팀 쿡은 다시 한번 작년에 아이폰 14 판매 지연이 없었다면, 그래서 작년에 지나치게 많이 판매되지 않았다면 아이폰 매출은 제자리 걸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여기까지 읽으면서 좀 CEO가 지나치게 주가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1,100억 달러라는 정말 엄청난 수치를 자사주 매입에 쏟아붓는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작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지금 애플은 전 세계 1등 기업이잖아요. 자, 이런 기업이 작년에 매출이 조금 2월된 게 있었다. 그래서 작년이 좋았을 뿐이지 올해가 나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구차한 변명을 하는 좋지 않은 모습을 저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맥 매출은 4% 증가한 74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다음에는 웨어러블 그리고 기타 제품인데요. 전년 대비 10%나 감소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새로운 상품 하나가 편입이 됐잖아요. 바로 비전 프로입니다. 비전 프로가 출시된 게 1월 달이었고요. 본격적으로 판매가 된 것이 2월부터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분기 실적에 사실 비전 프로의 매출이 잡힌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해서 10% 매출이 줄었다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실적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팀 쿡은요,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기대할 기회는 없다. 따라서 우리한테 있어서 비전 프로는 가장 커다란 기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수치적으로 증명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애플은 2022년 이후에 새로운 아이패드를 출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5월 7일 날 제품 라인에 대한 수요를 되살 수 있는 새로운 아이패드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 분기 실적 발표할 때 아이패드 매출에 기대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팀 쿡은 또한 다음 주에 열리는 아이패드 제품 이벤트 그리고 6월 달에 열리는 애플의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아주 커다란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이 올라가는 언급을 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된 발표였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요. 이번 분기에는 서비스 비즈니스가 호조를 보였다. 아까 우리가 수치로 살펴봤죠. 매출은 14.2%나 증가한 239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따라서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애플의 생태계가 굉장히 단단하고 이 생태계를 이용해서 서비스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애플의 세 번째로 큰 지역인 중화권 매출은요, 8% 감소한 163억 7천만 달러를 찍었는데요.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152억 5천만 달러에 비해서는 훨씬 나은 실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중국 쪽의 실적이 10% 이상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손실이 굉장히 작았다.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거죠. 팀쿡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당 분기 동안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가 오히려 증가했으며 이는 일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로 보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플은 1,100억 달러 규모의 환매 승인, 자사주 매입 승인과 더불어서 1센트 인상된 25센트의 배당을 지급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어제 애플의 어닝 결과를 보면서요,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자사주 매입 역시도 주가 상승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잖아요. 따라서 1,1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그런 금액을 자사주 매입에 쏟는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주가의 흐름이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대목에서요, 두 개의 메가테크 기업을 비교 분석하면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애플이고요. 두 번째는 메타 플랫폼즈인데요. 한 기업은 이번에 어닝 시즌에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고요. 또 다른 기업은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15% 폭락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일단 애플 같은 경우는 어제 굉장히 좋지 않은 어닝 결과를 발표했지만 자사주 매입을 1,100억 달러 할 것이다. 따라서 원래는 자사주 매입의 규모가 한 900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 200억 달러를 추가했죠. 그래서 200억 달러를 자사주 매입, 즉 주주 환원에 쓰겠다, 이렇게 하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 메타 플랫폼즈를 보시면요, 메타 플랫폼즈의 어닝 결과는 엄청났죠. 작년 대비 성장률이 27%였습니다. 애플은 마이너스 4.3인데 지금 메타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27%, 메가테크 기업 중에 최고였거든요. 자, 그런데 메타는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실적이 좋을 때 투자를 하겠다,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데 그 금액이 얼마였냐면요, 원래는 300억에서 370억 정도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조금만 올리겠다, 350억에서 400억 정도 쓰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까 애플은 자사주 매입을 200억 올렸습니다. 근데 메타 플랫폼즈는 우리가 지금 미래를 위해서 할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한 30억에서 50억 달러 정도 더 쓸 건데 괜찮겠지?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애플의 주가는 올리고 그다음 메타 플랫폼즈의 주가는 내렸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한 기업은 지금 쇠락해가는 느낌을 받고 있고요, 한 기업은 꾸준히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는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겠죠. 따라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두 기업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직접 한번 비교해보면 굉장히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테슬라 관련된 기사를 준비했고요. 이번 기사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테슬라 혹은 기타 전기자동차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컨텐츠 중에 하나고요. 테슬라가 잘 팔리지 않는 진짜 이유를 이번 기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배터리 전기 자동차는 딜러 매정에 쌓여나가고 있다. 따라서 잘 판매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은 순수 배터리 전기차 기술의 미래 전망, 그리고 신차 판매에 대한 전기차 침투율 추정치가 부풀려진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전기차의 미래가 조금 뒤로 밀려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정말로 전기자동차의 미래가 오긴 하는 건가, 그리고 온다면 언제쯤 찾아올 것인가, 굉장히 많은 의문부호가 생기는 요즘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가격이다. 카즈닷컴에 따르면요, 하이브리드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우리가 PHEV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렇게 하이브리드의 평균 가격은 48,918달러인데요. 순수 배터리 전기자동차의 판매 가격은 63,000달러가 넘습니다. 따라서 이 두 종류의 차이는 14,884달러다. 그렇게 되면요, 2천만 원이 넘는 차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하이브리드의 판매량이 급등하고 있고 전기차가 주춤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2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가격이 문제다.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어포더빌리티, 즉 적당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경제성이 떨어지면서 전기차 판매 성장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 제공업체인 월즈 오토에 따르면요, 전기자동차 BEV라고 부르는 순수 전기차의 판매량은요, 2023년 4분기에는 작년 대비 43% 성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2024년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7% 성장하는 데 그쳤거든요.
실제로 미국에서 하이브리드 판매는요, 2023년에는 플러스 56%, 2022년에는 63%, 그리고 2021년에는 93%나 증가한 바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하이브리드의 성장률이 계속해서 높은 추세를 지켜내는 이유는 하나의 장점이 있다. 그 장점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충전할 곳이 없어서 연료가 떨어질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따라서 가장 커다란 장점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도로 위에서 방전되면 어쩌지? 이러한 걱정이 순수 전기차에 비해서는 훨씬 적다. 이게 첫 번째 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더 큰 장점이 여기 나오는데요, 바로 가격이다. 토요타의 북미 베스트셀러 RAV4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RAV4는요, 약 29,000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내연기관 차는 굉장히 저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버전은 32,000달러부터 시작을 하고요. 자, 그리고 플러그인 버전은 44,000에서 시작합니다. 자, 따라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도 상당히 가격이 비싸죠. 내연기관과 비교하면 굉장히 비싼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 자동차보다는 수천 달러나 저렴하다. 여기에서 지금 선택의 차이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토요타는요, 2023년 북미에서 434만 4,943대의 RAV4를 판매했는데요. 그 중에서 무려 16만 1,125대는 하이브리드 모델이었고요. 26,073대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였습니다. 따라서 가장 인기 있는 RAV4의 판매량 중에 엄청난 부분이 지금 하이브리드로 메꾸어져 있다. 이 현상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RAV4 같은 경우는 토요타의 베스트셀러 차량이 아닙니다. 이 차량은요, 픽업 트럭을 제외하고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차량이 바로 RAV4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이브리드의 비중이 너무나 높다.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미국에서 두 번째로 잘 팔리는 차량은요, 2023년에 39만 4천 대가 판매된 테슬라 모델 Y입니다. 모델 Y의 가격은 지금 4만 3천부터 시작하고 있고요. 듀얼 모터 장거리 버전 롱 레인지는 4만 8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모델 Y의 인상적인 판매 통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비싼 자동차 시장은요,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작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발원주의 추적에 따르면요, 신규로 판매되는 자동차의 거의 3분의 2가 정가 4만 달러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요, 대부분의 미국 가정은 사실 4만 달러가 넘어가면 그 차를 살 능력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제가 지금 미국 가정에서 1년간 벌어들이는 수입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평균 가정이 지금 1년에 만들어내는 수입은 2020년에는 7만 1천이 조금 넘고요. 2021년에는 조금 줄어서 7만 784달러입니다. 자, 따라서 지금 현재도 7만 달러에서 그렇게 크게 올라갔을 가능성은 적죠. 자, 그렇게 생각하면 1년에 7만을 버는데 거기에서 3만 5천 달러 이상을 두면서 자동차를 사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내가 1년에 버는 돈이 2억 원도 되지 않는데 1억 원 넘는 자동차를 산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내가 1년에 버는 돈이 1억도 되지 않는데 이 5천만 원이 넘는 자동차를 산다. 이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미국 가정에서 평균적으로 버는 돈이 7만 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 4만 달러 넘는 차량을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4만 달러 이상부터 시작하는 승용차 그리고 SUV를 원하는 시장은요, 전체 시장의 20%에 불과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4만 달러 이하가 3분의 2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은 픽업 트럭의 시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지금 15%입니다. 따라서 지금 3분의 2가 이미 날라갔고요. 3분의 1 중에서 15%는 픽업한테 뺐겠죠. 여기에서 지금 경쟁을 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면요, 미국 시장에는 더 많은 고가의 BEV, 순수 전기차를 위한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솔루션이 하나 있습니다. 해결책은 뭐냐면요, 2만 5천 달러짜리 전기차는 또 다른 이야기다. 만약에 우리가 3만 달러 이하로 전기차의 가격을 떨어뜨릴 수만 있다면 그는 완전히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테슬라가 2025년 초에 출시할 예정인 신차의 시가 가격이 이 2만 5천 달러, 3만 달러 이하로 측정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기업이 두 개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아마존이고 두 번째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인데요. 아주 오래간만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대형 뉴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아마존은 다른 기업이 제공하는 보안 도구를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안전 장치로 대체하면서 사이버 보안 회사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 큰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거의 올인 수준인데요.
아마존의 수익을 주도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부인 아마존 웹 서비스 AWS죠. 이 AWS는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사이버 보안 위협 보호 그리고 대응 서비스를 위해서 다른 보안 제품을 폐기했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요, 지금까지는 여러 개의 사이버 보안 기업을 이용했었는데 다른 기업은 다 잘라버리고 이제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하나만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두 회사는요, 구체적인 재정적 개혁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이를 확장된 전략적 파트너십의 일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존의 최고 정보 보안 책임자 CJ 모세스가 나오는데요. 이 임원이 밝히기를 AWS와 회사의 다른 부서에서 직원의 자격 증명을 통한 공격을 방지하는 서비스 외에도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최신 보안 모니터링 플랫폼 도입을 대부분 완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거기에 이러한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보안 도구 제품군 대부분이 연말까지는 아마존 전체에 배포될 것이다. 이 얘기는요, AW 말고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비즈니스에 이제 다른 업체는 다 쫓아내고요, 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교체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우주에 있는 위성부터 배송 차량까지 모든 것을 보호하는데요. 모세에 따르면 새로 채택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제품은 아마존이 자체 개발한 일부 도구와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개별 틈새 업체의 제품을 대체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아마존도요, 사실 사이버 보안 도구가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했는데 이거 못 믿겠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개발한 것도 안 쓰고 그리고 다른 기업의 프로그램도 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 올인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는 대박이 났는데요. CEO인 조지 커츠에 따르면 아마존의 사용 확대가 다른 고객들의 단순하고 통합된 사이버 보안 제품에 대한 요구와 일치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들은, 즉 기업들은 더 적은 수의 공급업체로 통합되기를 원한다. 커치에 따르면요, 사이버 보안 제품의 최대 판매 업체가 마이크로소프트인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물론이고요, 다른 경쟁사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 자, 이거는요, 우리가 스마트폰 이용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한번 열어보시면 너무나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깔려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같은 기능을 하는 여러 가지 앱을 쓰기가 싫습니다. 따라서 한 가지만 딱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제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죠. 세상에는 수많은 소프트웨어가 존재하고요. 이런 소프트웨어는 각각 기능이 비슷한 앱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굉장히 강력한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하나만 남고 나머지는 다 제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한 거고요. 따라서 이번에 아마존 역시도 많은 기업들을 이용하고 있었고요. 심지어는 그들 자신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사이버 보안 도구가 있었는데 이걸 모두 포기하고요. 이제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한테 우리의 사이버 보안을 맡기겠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따라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입장에서는 엄청난 호재입니다. 자, 그런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주식은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한번 설명을 드리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시킹 알파 페이지로 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년 동안 주가가 160%나 올라갔고요. 자, 그리고 레이팅을 보시면요,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3.45를 받고 있고요. 대부분의 팩터 그레이드가 A를 받고 있는데요. 한 가지 문제가 밸류에이션이죠. 자,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나쁜지 잠깐 보여드리죠. 자, 여기 와서 보시면 P 레이쇼를 포워드로 봤을 때 무려 351배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무려 351배 이상 올라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따라서 웬만한 성장률 가지고는요, 투자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성장률은 굉장히 좋죠. 한번 보시죠. 지난 1년 동안 매출은 36% 성장을 했고요. 다가오는 1년 동안도 31% 가까운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EPS 성장률을 보시면요, 다가오는 3년에서 5년 동안 40% 넘는 어닝의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한 성장주가 바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PEG를 봐도요, 2.0 밑으로 떨어져 있긴 했지만 1.93이라는 비교적 높은 PEG 레이시오가 발견된다. 자, 따라서 한 번만 더 주가가 좀 폭락을 해주면 그때는 줍줍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가격으로는 조금 좀 어려움이 있다. 굉장히 부담이 느껴진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내용은요, 오래간만에 인도의 주식시장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미중과 한동안 함께 해주신 분들께서는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한 1년 전에 제가 인도 주식시장의 전망이 굉장히 밝다, 이런 내용을 공유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1년 동안 인도 시장보다는요, 미국 증시가 더 좋았습니다. 인공지능의 영향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는 정말 신나게 달려왔는데요. 인도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과거에도 굉장히 좋은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역대 최고의 강세장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모간 스탠리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인도 시장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투자 방법이 있는지 이번 기사를 통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간 스탠리에 따르면요, 인도의 역사적인 주식시장 랠리는 둔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요, 투자자들이 뛰어들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매수해도 상관이 없다, 지금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략가 리덤 데사이는요, 목요일에 모간 스탠리의 고객들한테 보낸 메모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인도 주식시장의 강세장은 아직도 몇 년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지속됐던 랠리를 넘어서서 인도 역사상 가장 긴 기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한참 더 달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뛰어들어라. 이렇게 지금 권유를 하고 있는 거죠. 시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번 강세장은 고령화되고 있다. 따라서 굉장히 오랫동안 증시가 달려오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수익률 측면에서는 아직 젊다. 따라서 앞으로도 한참 달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인도에서 진행 중인 몇 가지 놀라운 변화로 인해서 실적 사이클이 갈 길이 멀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의 실적이요, 계속해서 크게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강세장은요, 인도 역사상 가장 길고 최고의 강세장이 될 것이라는 것이 그의 의견입니다. 데사이는요, 인도의 기업 수익 역시 향후 4년에서 5년 동안 연평균 20%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강조드린 것처럼 주가는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죠. 따라서 인도 기업의 수익이 20%나 매년 올라간다면 만약에 멀티플만 유지될 수 있다면 기업의 실적뿐만 아니라 주가도 20% 평균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참고로 미국 기업들은요, 연평균 10% 정도 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주식이 연평균 수익률이 10%인 거죠.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는 미국보다는 인도가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는 인공지능이 버티고 있긴 하죠. 자, 이렇게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는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장기 랠리의 원인으로는 일단 정부 재정 상황이 개선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사회적인 형평성이 진전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도 이제 후진국이 아니라 개발도상국, 나아가서는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점점 더 많은 현지 시민들이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투자 인구가 계속해서 늘면요, 아무래도 점점 더 많은 금액이 주식시장으로 투여가 되고, 그렇게 되면요, 계속해서 유동성이 좋아지면서 증시가 달릴 수 있다. 이러한 논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지난 몇 년간,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이제 유튜브나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주식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또 미국 증시는요, 그럼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한국 사람들은 한국 증시에만 투자를 했잖아요. 이제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미국 증시를 몰려들어서 미국 증시를 끌어올리는 한 가지의 호재가 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어쨌든 인도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더욱이 인도의 경우는요, 인구의 통계라든지 다른 성장 스토리의 측면을 고려할 때 경제 성장률이 다른 국가보다 높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의 GDP 성장률이 다른 국가보다 높다면요, 아무래도 그 안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 기업들의 실적도 올라갈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진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미국에 거주하는 투자자에게는 인도 주식을 직접 매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어려울 뿐만 아니라요, 어떤 기업을 골라야 되는지, 그리고 이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죠.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요, 역시 상장 지수펀드 ETF입니다. ETF를 통해서 인도의 기업들이 모여있는 전체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하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도를 추종하는 가장 커다란 미국 ETF는요, iShares MSCI 인디아 ETF입니다. 티커 네임은 INDA고요. 자, 이 ETF는 올해 들어서만 7% 이상 올라갔고요. 지난 1년간은 27% 이상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좋은 주가의 상승을 도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난주 수요일 날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자, 그리고 0.65%의 비용 비율, expense rate를 가지고 있고요. 올해 들어서만 12억 달러 이상의 투자자 현금을 유치했다. 따라서 유동성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소규모의 일부 다른 ETF는요, 최근에 INDA의 성과를 능가하는 실적을 보고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위즈덤 트리 인디아 어닝즈 펀드가 나오는데요. EPI가 티커네임이고요. 또 한 가지는 프랭클린 FTSE 인디아 ETF, FLIN이 티커네임입니다. 자, 이런 주식을 보시면요. 특히 EPI 같은 경우는 현재 10% 이상 2024년에만 주가가 올라가고요. 과거 1년 동안은 무려 37%나 상승을 한 굉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시킹알파로 이동을 해서 과연 어떠한 ETF가 가장 유망한지 비교 분석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그에 앞서서 한 가지 보여드릴 기능이 있는데요. 시킹알파 메뉴 여시고 여기 가장 밑으로 내려가면 ETF 스크리너가 있잖아요. 자, 여기에 디폴트로 시킹알파에서 설정해 놓은 이러한 ETF의 스크린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중간에 보시면요. 탑 인터내셔널 에퀴티 ETF가 있죠. 따라서 여기를 클릭하시면요. 지금 ETF 중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ETF가 소개가 되고 있고요. 이거를 퀀트 레이팅으로 순위를 정해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가장 유망한 ETF는요.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가 지금 4.98로 가장 높은 퀀트 스코어를 획득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터키에 투자해라 이렇게 권유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인디아 스몰 캡이 하나 나옵니다. SMIN이 있고요. 그 밑에 6위를 보시면요. 위즈덤 트리 인디아 어닝 펀드 ETF, 아까 우리가 기사에서 발견했던 바로 그 ETF가 6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5위에는 재팬이 들어가 있고요. 따라서 이런 ETF가 지금 현재 국가를 전체적으로 투자할 때는 가장 전망이 좋은 이러한 ETF다. 이렇게 퀀트 시스템이 우리한테 넌지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면요. 아까 기사에 등장했던 FLIN, 프랭클린 FTSE 인디아 ETF가 나오고요. 13위를 보시면 INDA가 출연합니다. 따라서 여기를 클릭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INDA랑 다른 ETF를 비교하기 위해서는요. Peers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킹알파가 추천하는 인도 관련된 ETF가 쭉 뜨는데요. 자, 과연 어떠한 ETF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익스펜스 레이시오부터 보겠습니다. 수수료죠. 수수료를 보시면요. 대부분 비슷합니다. 근데 하나가 굉장히 낮죠. 바로 FLIN입니다. 프랭클린 같은 경우는 0.19% 가장 낮은 수수료를 자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레이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퀀트 레이팅을 보시면 두 가지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고요. 하나는 EPI고요. 두 번째는 FLIN입니다. 이 두 종목이 지금 현재 퀀트 시스템이 봤을 때 수치적 분석을 통해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킹알파와 연계되어 있는 애널리스트들은 PIN이 더 좋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오셔서요. 디비던드를 보시면요. 배당을 주는 종목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INDY고요. 두 번째는 FLIN입니다. 이 두 개는 배당률이 0.37 그리고 0.67이 부과가 되고 있고요. 하나가 더 있네요. FTY고요. 0.17%의 소박한 배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주가의 상승률인데요. 지난 한 달 동안은 보시면은 4.15% EPI가 가장 좋았고요. 그리고 YTD로 보시면 역시 EPI가 11.46%로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1년의 상승률을 보시면요. 38.15%로 역시 EPI. 따라서 과거의 수익률은 지금 EPI가 단연 독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서 이번에는 넘버 오브 홀딩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도 기업을 담고 있는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현재 수익률이 가장 좋은 EPI 같은 경우는요. 무려 475개의 기업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ETF에 비해서 중형주가 많이 들어가 있다. 따라서 대형주뿐만 아니라 작은 기업들도 많이 담으면서 어떻게 보면 수익률이 극대화될 수 있는 좋은 구조적인 위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가장 적은 수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요. INDY 그리고 NFTY입니다. 이 두 종목은요. 사실 인도에서 가장 유망한 50대 기업을 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지표를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 인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이러한 ETF에 조금 더 많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3일 오늘의 빅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미중과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5월 6일은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이 쉬는 날인데요. 제가 지내고 있는 영국도 뱅크 홀리데이입니다. 자, 그런데 그날 제 아들이 영국에서 열리는 전국 수영대회에 참가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응원을 하러 가야 돼서 방송 진행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주말 동안 짬을 내서 짧은 영상이라도 좀 녹화를 미리 진행할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부분이 녹록치 않으면 저는 화요일 날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방송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주말 동안 즐겁고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가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유용한 정보 잔뜩 모아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